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민방위법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첫 번째 문제인데 총칙 1장에 있는 내용을 문제를 낸 거죠. 그래서 정의와 몇 가지 이제 섞어서 문제를 냈고요.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럼 한번 내용을 볼게요. 1번 민방위란 정의가 나왔죠. 민방위란 정의를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을 거고 딱 보면 어디가 틀린지 딱 보일 거예요.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군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할 모든 자의적 활동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군사작전과 필요한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딱 봐도 민방위라는 것 자체는 주체는 주민이 맞아요. 근데 주민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도와줘요? 정부가 지도를 해주죠. 그래서 그 주체가 누구냐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군 지도하가 아니라 정부죠, 정부. 정부 지도하에 하는 거고 거기에 하는 방공, 방제, 복구 이런 것들 플러스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 지원도 필요된다. 그래서 이것도 노력 지원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따지고 들면 노력 지원과 지원과의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군으로 바뀐 내용이 틀렸고요. 포함되지 않는다. 일단은 노력 지원이나 지원이나 포함 관계니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틀렸다는 거고요. 2번 지방병무청장은 지정행정기관에 포함된다. 중앙관세장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중앙관세장은 아니죠. 그럼 뭐예요? 지방병무청장은 중앙관서의 지방행정기관이죠. 우리가 그 비례법에서 생각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지방행정기관이 되는 거죠. 지방병무청장은. 그래서 여기 맞는데 그러면 과연 지정행정기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지정행정기관장은 세부집행계획을 작성을 하고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정행정기관장 중에 누가 이 지방행정기관인가 아닌가를 공부하셨을 텐데 우상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해항황이 들어가죠. 해한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공부를 안 하시면 이게 지방병무청장이 과연 지정행정기관인가 아닌가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방행정기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지자체는 민방위 사태의 신속한 수습 복구를 위해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줘. 지자체가 하는 거죠. 근데 지자체 재정으로 수습하고 복구하는 게 어려우면 국가가 보조해주죠. 보조해주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할 수 있으니까 전부든 일부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가 안 났다고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는 거다. 4번은 보시면 비상사태, 통합반사태,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는 정할 수 없다? 아니죠.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이고요.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쩐지 정의를 보시면 민방위의 정의,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그 민방위 사태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첫 시작 정의에 나와 있는 거니까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하는 거예요. 주민이 주도적으로 하는 건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정부 지도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하는 내용은 방공, 방제, 구조, 복구,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이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한 모든 자의적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작전에 필요한 아까 노력이 빠지고 지원이 나왔다고 해서 꼭 틀린 건 아니고요. 주체를 잘 보고 지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구별하셔야 된다. 그리고 민방위 사태는 어떤 거냐? 언제냐?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그 다음에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의 국가적인 재난일 때,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도 포함이 된다는 거. 그래서 사태를 보면 크게는 세 가지인데 더 세밀하게 보면 재난사태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인 재난 이거 하나랑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도 된다. 이걸 주의하시고요. 중앙관서장은 우리 민방위에서는 중앙관서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비례법이나 다른 데서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집행을 하는데요. 집행을 하는 데인데 여기 보시면 중국어법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제외가 됩니다. 왜? 이 민방위법 자체가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이 그 법률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중앙관서의 장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 중국헌법의 행정을 담당하는 곳에도 직장 민방위대는 둬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뒤에. 그거는 의무로 부과한 거지 운영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둬야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중앙관서장은 포함 안 된다는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정행정기관장은 세부 집행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 이거는 지방행정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감은 여러분들 시도 교육청에 있는 사람이 교육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도 교육부 예하의 지방행정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교육감은 별도의 선거에서 뽑다 보니까 구분을 해놨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요 전체가 지방행정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산국은 여러분들 긴급동원을 요청할 수 있는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해서 플러스 해, 황, 환이 추가되고 교육감도 있다는 것을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거는 대한적집사사, 총재랑 지사장까지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게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지정행정기관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방통위와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송사 사장 이해되시죠? 그거는 MBC, KBS 뭐 이런 사장들은 이해가 되는데 소속 지방행정,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춘천 MBC, 뭐 대전 KBS 이런 데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시면 재난법의 중앙재난방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방송국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통신사업자 관련해서는 행장이 지정해야지만 된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는 행장이 지정해줘야만 지정행정기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농림축산부가 좀 많이 있죠. 국립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농협, 수협,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산자부와 관련된 게 있어요. 전력공사, 그 다음에 수장공사, 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그래서 안전차 여기 하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하천 등에 따른 댐 등의 설치자, 여기 이사호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왜 그래요? 원래도 14호에 벌써 지정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도 뭐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성을 구하기 위해서 중복된 걸 빼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령 보시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몇 군데 나와요. 그걸 이제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되고 한국전력공사도 지정행정기관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댐 등의 설치자라고 되어 있죠. 댐 등의 설치자, 관리자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부분에 이제 헷갈리게 돼 있는 부분이 댐 등의 수문 개방에 따른 재난경보할 때 댐 등의 수문 개방의 재난경보에는 댐 등의 설치자의 플러스에 관리자도 있고 수력발전소 책임자도 있다는 것들을 이 지정행정기관장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있는데 여기도 아까도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안전이 들어가 있다. 근데 우리가 한국가스공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유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안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안전. 출제가 안 됐지만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와 관련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있다는 거 이렇게 그룹핑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기 거화 시켜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의 조치 관련해서 이제 아까도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민방위 사태의 예방, 신속한 수습 복구를 위해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죠. 의무를 부여한 거죠. 국가와 지자체에게. 그런데 지자체가 이제 돈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을 때는 국가가 이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큼 할 수 있느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의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네 가지가.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뉘어요. 평시 상황일 때가 이 네 가지인 상황인 거고요. 민방위 사태 시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수습 복구가 어려운 경우일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평상시 사태는 요런 사태일 때, 요런 상황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케이스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평시일 때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등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보수. 그러니까 우리 민방위 준비 때 비상대피 시설에 뭐 준비 명령을 하잖아요.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국가가 지자체에게 보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민방위 시설의 설치와 보수, 그 다음에 민방위 물자의 장비의 보급과 비축에 관련된 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인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문제 출제되기 너무 좋죠? 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될 거와 아닐 것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거, 전시, 전교, 요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러면 보급과 비축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정확한 플레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요. 민방위 사태 시에 때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수습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거고요. 평시 때는 요 네 가지 사항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보면요. 이 민방위에서 여기 1번에서 틀린 거는 민간군 지도화가 아니라 정부 지도화고요. 군사작전 지원에 필요한 노력의 지원도 포함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방병무청은 지정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시사변 이에 준한 비상사태, 민방위 사태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인 재난,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민방위 사태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민방위법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민방위협의회 운용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중앙민방위협의회 여기는 매번 한 문제씩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죠. 1번 중앙민방위협의회 분과위원회인 재난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누구인가? 그리고 재난대책 제9호대책위원회는 누구인가? 분과위원장이. 재난대책은 행안부 장관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재난구 요거를 서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이렇게 틀린 내용이고, 중앙민방위협의회 분과위원회의 민방위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는 누가 장이에요? 행안부 장관이죠.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로는 소관 기본 계획안과 민방위 집행 계획안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하죠. 중간 단계에 심사를 해서 넘겨주죠. 넘겨줘서 심의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심사 이거 맞고 맞는 표현이네요. 답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재 그 경비의 보조 재해보상할 때 심의하는 내용이 행장이 동원을 할 경우에 어디서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민방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민방위기획위원회 민방위법에서 두 군데에서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심화적으로 하셨다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다른 거 뭐가 틀렸을까 한번 볼게요. 회의는 연일에 개최한다? 뭐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회의는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에 시작을 해서 출석위원회 과반수 의결로 의결한다. 일반적인 절차죠. 여기까지 맞고요. 일단 이건 틀렸고, 의안의 정리 그 밖의 서문 누가 관장을 하는 거예요? 행장이 관리를 하죠. 행장이 하는 거고 국무총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간사는 행안부 정책국장, 비상대비 정책국장이 담당하는 거 맞고, 회의에 들어가서 출석하되 발언권이 없지 않죠. 발언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상대비 정책국장 예하에 민방위 심의관을 두고 거기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언권도 있다. 답은 2번이고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중앙민방위협의회는 강제로 둬야 됩니다. 어디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둬야 합니다. 예, 행정안전부 이렇게 두면 안 되고요. 당연히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위원장은 국무총리고 부위원장이 행안부 장관이고 당연히 부자 들어갔으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부위원장으로 갔기 때문에 19개 부에서 18개 부 장관과 국경인원 해소가 있다. 그래서 국은 국정원장, 경은 경찰청, 인은 인사혁신처, 원은 원자안전위원회, 해양경찰청, 소방청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23개, 23명이 위원으로 되고요. 자문위원은 약간명을 둘 수 있고 수당 지급이나 실비를 돈이 되면 줄 수도 있다. 간사는 행안부 비상대비 정책국장이 간사를 하고 발언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 말고도 서기가 2명인데 행안부 소속으로 공무원 중에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임명을 한다. 이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앙민방위협의회는 바로 심의를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문적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가 두고 분과위원회는 연구위원과 실무회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결정하고 연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행장이 2개를 위원회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기획은 우리 계획 파트와 그 재해보상에 대한 심의에 대한 부분이 있고, 재난대책은 여러분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총괄적인 역할을 하겠죠, 행장이. 이에 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농림축산식품 장관, 원안위장은 그 재난 중에 구호에 관련된 거, 농업에 관련된 거, 방사능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를, 분과위원회를 왜 장이 된다. 당연히 분과위원회, 연구위원회는 이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외부 인원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풍사에 약간명이 되고, 여기도 돈을 줄 수 있죠. 연구비나 여비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만 나와 있습니다. 실무적인 거는 실무회의에서 위원들이 나와 있죠. 분과위원장을 포함해서 번개부터 3급 공무원입니다. 4급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고위직 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해당이 된다. 중앙위원회, 그러면 중앙위원회 역할은 뭐냐? 수조위 연기로 저는 외우는데 수, 조, 위, 연, 기. 그래서 업무 조정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그 밑에 하부 조직으로 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여기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계획안을 심사하는 겁니다. 심사는 통과 개념이에요. 그리고 집행계획안을 심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행계획은 누구 승인을 받나요? 예, 국무총리에게 승인을 받죠. 그래서 행장과 협의를 한 다음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다 보니 그 전에 분과위원회에서인 민방위기획위원회에서 안을 심사를 해주는 거죠. 통과시키고 나서 이제 심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중에 중앙협의회에 모든 것 빼고 부분적으로는 다 일부는 위임이 가능하다. 전부 빼고는 다 위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도 심의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도 상반기 민방위법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관한 문제죠. 어제도 우리가 비대법의 계획 파트 중에 기본 지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민방위법도 똑같이 계획입니다. 계획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러면 틀린 거 3개와 옳은 거 하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 틀린 것들을 식별이 될 거고 또 옳은 거 하나 찾는 거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매년 반개 중앙관세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해서 민방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8월 말까지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날짜가 좀 틀렸죠? 기본계획은 여러분들 5년 주기죠? 5년 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대법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방위법에서의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계획으로부터 집행계획, 시도계획, 시군구계획이
뭐 세부 집행계획도 있죠. 그래서 9월 말로부터 12월 말까지 작성을 하게 돼 있죠. 날짜를 한번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집행계획이 9월 말, 세부 집행계획이 10월 말, 그 다음에 시도계획이 11월 10일까지 확정을 해야죠. 시군구 계획이 12월 말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비대법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 비대법은 기본 지침 작성하는 건 5년 주기가 맞는데 기본 계획부터는 1년 주기로 작성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민방위법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뭐 8월 말 아니고 5년 단위로 뭐 언제 하는 건 안 나와 있죠. 예. 두 번째, 관계중앙관서회장은 소관 민방위 업무에 대한 집행계획을 작성해서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죠. 예. 관계중앙관서장이나 우리 비대법에서의 중앙행정기관이랑 뭐 사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행장이 협의를 항상 뭘 하죠. 뭐 경면상을 하든 뭘 하든 해도 다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협의를 한다. 그래서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서 언제? 9월 말까지 집행계획을 확정해야 되겠죠. 이건 틀렸고 시도계획은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연도 시도계획을 작성할 다음 연도 시도계획을 작성해서 여기에는 민방위법에서는 협의회가 따로 있죠. 협의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죠. 그리고 11월 10일은 맞는데 시도가 11월 10일은 맞는데 누구한테 보고해요? 행정라인인 바로 위에 있는 행장에게 보고를 하죠. 그 다음에 시군구 계획은 12월 말까지 확정한다. 맞죠? 그리고 누구한테 보고해줘요?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주죠. 한 단계 위인 해준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옳은 것이 맨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4개를 다 풀어야 되는 문제가 돼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여기는 기본계획 지침하고 기본계획안, 기본계획 다 기본계획 작성하기 위한 내용들이죠. 여기는 5년 주기다. 5년 주기. 물론 기본계획 지침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뭐 기본계획에 대한 지침 주려면 5년 주기로 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집행계획으로부터 세부 집행계획, 시도계획, 시군구 계획이 연 단위로 작성을 한다. 우리 민방위법하고 비대법하고의 계획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요. 비대법은 기본계획도 1년 주기다. 근데 민방위법은 집행계획으로부터 1년 주기다. 그 다음에 비대법에서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장을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게 시도지사와 같이 작성을 했었죠. 시도지사와 같은 작성했는데 여기서는 지정행정기관장이 민방위법에서는 세부 집행계획을 작성을 한다. 그리고 시기도 다르게 명칭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협의체가 비대법에서는 없다 보니까 협의회가 없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인 반면에 민방위법 시도와 시군구의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하고 확정을 한다. 그리고 그 윗단계인 행장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우리 기본계획을 작성을 하게 되면 비대법에서는 국회에 통고를 했었죠. 그리고 집행계획 같은 경우는 타 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에 반해서 민방위법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통보하는 사항은 없죠. 그 다음에 집행계획도 타 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사항 관련해서 비대법은 기집, 시질, 수정사항은 다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민방위법은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만 딱 하나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비대법은 기본지침과 집행계획에 포함사항이 있다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에 반해서 민방위법은 기본지침은 포함되어 있는데 집행계획에 포함사항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포함사항이 있다. 그래서 기본계획 지침에 포함되는 거 2가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4가지 플러스 알파, 한목대사 이렇게 해서 나뉘어진다. 그러면 서로 환경변화의 분석 예측, 앞에 우리 비대법에도 그 기본지침에 있던 내용이 있죠. 이게 목표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란다. 그러면 또 민방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기본계획 지침은 그냥 국무총리가 작성을 해서 그냥 관계중앙관서장에게 통보하는 것만 나와 있고요. 어디 승인받고 이런 건 없고요. 그러면 이 통보받은 중앙관서장은 기본계획안을 작성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작성을 할 때 중앙관서장이 하니까 협의를 행안부 장관과 하게 돼 있죠. 그 협의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민방위기획위원회가 기본계획안의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심사하는 내용, 민방위기획위원회 분과위원장이 행안부 장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심사하는 내용이 결국은 협의하는 내용과 유사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그리고 제출을 국무총리에게 하면 국무총리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작성해서 국무회의 작성을 한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심의, 대통령 승인 확정. 절차가 많이 있죠. 하나, 둘, 셋,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마지막으로 다 확정이 되면 관계중앙장에게 통보를 해서 집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가 나와 있었던 것처럼 여기 하나만 딱 나와 있어요. 관계중앙장은 기본계획 수정안을 작성해서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서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기본계획 같은 경우 중앙간서장은 기본계획이 수정이 되게 되면 자기 파트에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하고 국무총리에게 제출만 하면 된다.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이 심의 절차, 승인 확정 절차가 그냥 생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절차를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집행계획, 세부 집행계획, 시도계획, 시군구계획인데요. 집행계획은 연 단위로 하다 보니까 9월 말, 그리고 여기는 협의체가 없다 보니까 여기도 국무총리에게 승인 확정하는 절차인데 중앙간서장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행안부 장관이 개입을 하죠. 그래서 집행계획안 심사를 민방위기획위원회에서 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한다면 협의한다는 내용이 민방위기획위원회에서 집행계획안을 심사하는 거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작성한 다음에는 시도지사와 세부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지정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줘야 된다. 그럼 세부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지정행정기관장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협의체가 없다 보니까 중앙간서장에게 승인 확정하고 독특하게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잘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계획은 11월 10일 날까지 확정을 시도지사가 하는데 여기 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확정을 하겠죠. 그래서 통보는 시군구청장이 하고 한 단계 위인 행장에게는 보고를 한다. 행정라인에게. 그럼 받은 시군구청장은 12월 말까지 시군구 협의회에서 확정해서 또 한 단계 위인 행정라인인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준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정행정기관장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되겠죠. 여기가 좀 어렵게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지방행정기관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비대법의 자격의 면허 관리 위탁 업무와 그 다음에 재난법의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유사하면서도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최근에 문제 나온 거 보면 여기 지정행정기관장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포함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정행정기관인데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맞는데 도로교통공단 사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비대법이나 재난법에 있는 내용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만. 그래서 이런 걸 주의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민방위법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임무 중에 민방위 사태 시 발생할 수 있는 임무를 모두 골라라. 평시랑 민방위 사태 발생 시일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문제가 한 2년에 한두 번? 이 정도 나오는 문제가 되는데, 평시 임무도 나오고 민방위만 이렇게 나올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없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해 보실 게, 평시와 이 민방위 사태, 요 사태 시에, 민방위 사태 시에 키워드는 뭐냐? 끝에 단어가 뭐냐? 끝에 단어가 이게 평시 거냐? 아니면 전시 거냐? 민방위 사태 시 거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를 확립하고, 뭐를 설치하고, 뭐를 관리하고, 뭐를 훈련하고, 뭐를 보호하고, 이런 것들은 평시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설치, 관리, 확립, 훈련, 그리고 중요하게 보호, 이런 것들은 평시 거고 나머지는 실제 액션이 있는 내용들이다. 이걸 잘 구분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니은, 기억 이렇게 보시면서 금방 분류가 되겠구나. 많이 내면 이렇게 몇 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죠. 먼저 1번 기억 먼저 보면요. 경보망의 관리, 확립 뭐 이런 표현들 언제 해야 돼요? 평시에 해야 되겠죠. 기억은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기억을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다 틀린 거고, 이거 중 1번과 3번 중에 맞는 걸 찾으면 되죠. 그럼 여기 보면 니은 기억 빠졌고 니은 디귿은 당연히 이것도 평시가 될 거고, 미음도 평시가 되겠죠. 이게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X라고 보고 우리는. 그럼 어떤 게 맞느냐를 보는 거죠. 당연히 민방위 사태 시가 될 거고, 주민통제 당연히 상황이 발생해야지만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교통통제도 평시하는 게 아니죠. 민방위 사태 시가 발생했을 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이 자체 시설의 보호는 민방위 사태 시에 보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것만 주의를 좀 하시면 돼요. 이게 평시 내용이다. 그래서 결국은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문제 답 구하기는 정말 쉬운 문제 구성이 됐죠. 이걸 꼬아서 낸 것도 아니고 아주 쉽게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시에 끝에 단어가 설치, 관리, 확립, 훈련 이런 것들은 다 평시 거고, 특히나 자체 시설 보호는 평시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액션이 있는 것들은 다 민방위 사태 시 거로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보시면 여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상시와 민방위 사태 시예요. 민방위 사태 시는 4가지 경우가 다 있죠.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비상시와 전시, 사변, 비상시위 하나와 통합방위 사태 시,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제에 선포된 경우 행정이 필요하다는 재난 관련된 사항들이 다 민방위 사태잖아요. 그런 사항들, 그리고 평상시. 그래서 보시면 단어를 끝에를 보시면 관리, 운영, 관리, 확립, 설치, 관리, 비축도 평시하는 거죠. 훈련, 설치, 관리, 훈련 이런 거. 그리고 하나 자체 시설의 보호. 요거만 주의하셔라. 액션이지만 이거는 평시하는 거로 본다.
여기 보면 경부 대피 당연히 그런 거고요. 주민통제 소산 당연히 상황 발생해야 되죠. 교통통제 상황과 마찬가지, 소활동도 마찬가지, 인명구조 위로활동 상황이 발생해야죠. 그 다음에 위험물의 예참이 경고, 응급복구, 주민지도, 노력지원 다 상황이 발생하면 하는 내용이다. 쉬운 문제니까요. 나오시면 요 자취시설의 보호만 잘 기억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민방위법 5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이죠.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 다음이 요 밑에 보는데 두 개씩 있으니까 한 문제 풀어보면 답이 나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럼 1번 기억을 풀어볼게요. 민방위 대원과 간부요원, 기술기능요원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간에 따라서 연 10일 50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우리 요원하고 간부요원은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셔도 이건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고 기억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럼 지우면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니까 니은은 동그라미 디귿 니을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 문제로 기결이 되고요. 그러면 디귿을 넘어갈게요. 관혼상제 재해 그 밖에 불기한 사유에 인해서 교육훈련이 유예된 민방위 대원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예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은 해당 민방위에 대한 교육훈련 면제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또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집 3제 투규 유는 우리 신관제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신관제부, 그래서 관운상제, 제부 요거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종속이 계속될 때까지의 면제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유예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속이 그 기간이 계속되면 이제 면제 교육훈련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면제가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민방위법에서는 동원의 면제는 없습니다. 훈련의 면제만 있고요. 유예는 동원의 유예, 훈련의 유예가 다 있죠. 그 차이점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맞는 편 같은데 행안부 장관이 교육훈련할 때 면제하는 사유가 있나? 훈련을 주관하는 경우가 없지 않나요? 뭐 민방위 훈련만 주관을 하지 나머지 기본적인 훈련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세모를 해놓고요. 행안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몇 가지 틀렸죠? 신청해야 한 것도 아니고요. 대원도 아니고 요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군데가 틀렸기 때문에 리을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 니은 디귿인데 행안부 장관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약간은 행안부 장관이 훈련하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 민방위 훈련밖에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죠. 민방위 훈련할 때 관운상제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문제가 약간 오류가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훈련의 면제와 유예, 맨유 여러분 축구의 맨유 해서 면제 유예로 생각하시고 동원 면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시고 훈련 면제가 있고 훈련 유예와 동원 유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면제는 여러분들 요 관련된 문제가 나면 무조건 집3제 특유를 적어놓고 유는 신관제부고 제특은 행장이 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제는 직권으로 행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근데 대남 관련된 부분은 행장이 지정할 수가 있지만 그 다음에 특수기능 소지자 행장이 지정한 자 이거는 좋아요. 행장이 지정하는 거. 근데 유예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행장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행장이 지정한 자,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행장 좋아요. 근데 유예 관련된 사유는 행장이란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럼 직권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맞는가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아까 문제가 좀 애매하다고 표현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유예와 동원 유예에서 훈련 유예 같은 경우는 절차가 나와 있어요. 절차가 대원하고 요원이 신고해서 승인받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1시간, 요원은 민방위 대장에게 소집일 2일이라는 것을 전에까지 신고 승인하는 절차,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 반면에 또 동원의 유예를 준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직권도 가능하다는 게 우리 시험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정해졌어요. 기간이 나와 있고 일부는 대리인이 민방위에서는 세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유예는 세성이 있는 반면에 동원의 유예는 세성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원의 유예는 당연히 동원을 발령한 자에게 다 동원 좀 빼주세요, 좀 뒤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원은 행장이 할 수 있고 TG사,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이 응급수치에 할 수 있죠. 그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유예는 동원 유예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예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훈련은 두 가지로 나뉘죠. 기본적으로는 연 10일 50시간 범위, 그러니까 10일 곱하기 5시간 정도로 보고 50시간을 하는 거고요. 예비군은 어떻게 됐어요? 20일 곱하기 8시간으로 봐서 160시간 범위 내에서 하는 거로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운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민방위에서는 이게 50시간, 연 10일 50시간 범위인데 간부요원과
그다음에 기능요원 같은 경우는 연장 가능하다고 돼 있고 예비고법에서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뭐 30일 뭐 이렇게 더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명령 불복종하는 문제인데요. 명령 불복종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방위법에서 예비군법하고 이제 구분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동원하고 훈련하고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민방위법 특히. 얘는 평시와 전시가 많이 상이에요. 특히나 평시에는 과태료로 하고 있고요. 명령 불복종하면 와서 불복종하면 그리고 민방위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동원이 되지 않는 것도 똑같이 전시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 때는 평시는 교육훈련 때 명령 불복종한 거는 차이가 있어요. 20만 원, 10만 원. 그 다음에 전시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구가 있다. 이에 반해서 훈련 같은 경우는 전시에 참여 안 하면 이거에 대한 뭐 과태료나 벌금이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법이 잘못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예비군법은 동원을 안 오는 것은 3-3으로 돼 있고요. 동원 와서 말 안 듣는 거는 투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 관련된 건 벌구 과가 돼 있고요. 전시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고 2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훈련 때는 똑같아요. 평시나 전시나 원으로 돼 있어서 벌구 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나 전시나 예비군 훈련은 되게 빡세게 돼 있죠. 이런 것들 좀 구별해서 공부하시고요. 아까 우리 봤듯이 뭐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민방위대 요원에 대한 교육에서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둘 수 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원과 대원의 차이를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민방위 요원은 연장이 가능하다고 아까 봤고요. 교육훈련 유예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소집일 2일 전. 그리고 실비변상은 나중에 뭐 뒤에 보시면 전지훈련 때만 실비변상을 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전지훈련관만 멀리 가니까 이제 오늘 지급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실비를 급식이나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 전문교육 보유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여기 돼 있고요. 누구를 위해서? 요원을 위해서. 위탁은 가능하다고 했고요. 위탁은 뭐 행안부, 시도, 시군부 다 되겠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 차이점, 요원과 대원의 차이점을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민방위법 6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법의 제 등의 보상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2개씩 있네요. 2개씩 있으니까 하나 풀면 답이 쉽게 구분이 될 거예요. 이렇게 4개 있는 것들은 먼저 하나를 풀어야 된다. 기억을 볼게요.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 임금 총액, 당연히 사망한 해의 전년도가 되겠죠. 네, 해당 연도는 통계가 안 나오니까요. 얘 36배다. 그래서 이게 월로 돼 있어요. 월 곱하기 36이다 보니까 이게 뭐 4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냥 1억 뭐 4천, 1억 4천, 뭐 1억 2천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민방위법이.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명확하게 알았다고 하면 기억이 없는 거 이렇게 지우겠죠. 그러면 당연히 니을은 X가 될 거고 니은, 디귿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 문제로 되죠. 다음 니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부상으로 인해서 사망을 포함하고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구분된다. 사망했으면 사망보상금, 장애를 받았으면 장애보상금이고요. 거기에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조금 애매하긴 하겠지만 휴업보상금도 재해보상금에 하나 있긴 하죠. 치료로 인해서 못 받는 경우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애매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 세모.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정확하게 알겠죠. 휴업보상금은 쭉 해서 도시, 가계, 동기 평균의 60%를 적용해서 1단위로 계산해서 치료로 생업을 동사하지 못한 수를 곱한 거. 1년을 넘을 수 없다. 2년을 넘을 수 없다죠. 2년을. 그래서 이 디귿이 X이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1번이 된다. 그래서 여기 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했다고 해서 휴업보상금 안 나왔다고 해서 꼭 틀린 건 아니다. 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뭐가 틀렸나 한번 볼게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여 행안부 장관이 동원 명령하는 게 정상동원이죠. 정상동원은 어떻게 해요? 네, 중앙관세장이 요청을 하면 자기 능력이 벗어나거나 뭐 필요할 때 행안부장한테 정상동원을 명령 요청을 하죠. 그럼 행안부장이 동원 명령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럴 때 사망한 경우에 재해보상금은 누가 부담한다? 해당 국가가 부담하는 거죠. 정부 중앙부처니까. 그래서 시공군은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뭐 쉽게 여러분들이 1번 구할 수 있는 문제죠.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재해보상금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망보상금, 장해보상금을 주로 얘기하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휴업보상금도 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망하면 사망보상금, 장해이면 장해보상금인데 기준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고용노동부가 조사가 공표하는 사업자 월평균 총액, 당연히 사망한 전년도를 기준해서 36배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 4천 뭐 이 정도 어간이다. 그리고 이 장해보상금은 이 사망보상금을 기준으로 하겠죠. 네, 그래서 6등급까지 있고 6등급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쭉 12분의 12부터 12분의 6까지 있는데 중간에 11, 19까지 있는데 8이 없어요. 8, 7로 갑니다. 6으로 가고. 그래서 장애니까 8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8이 없다고 이렇게 쭉 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여기 1급이 뭐고 2급이 뭐고 3급이 뭐고 4, 5, 6급이 해당되는 것들이 우리의 별표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오다가 이번에 한번 지난번에 한번 나왔나요? 네, 그런 문제들은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죠. 네,
그렇게 나오면 사실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는 뭐 다 틀렸다 생각하시고 그걸 다 외워서 하시면 뭐 능력이 되시면 하겠지만 공부 효율 대비는 좀 안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보상금을 받은 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는 사망보상금에다가 이미 지급받은 장애보상금을 받겠죠. 근데 이건 휴업보상금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념하실 것 중에 하나가 사망보상금을 그냥 죽었을 때는 사망을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장애를 입었다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장애를 입은 시점하고 사망보상금을 받을 시점, 사망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연도가 다르면 그 기준도 달라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장애보상금 자체가 사망보상금의 기준인 사망 전년도의 통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얘는 옛날에 받은 거, 얘는 나중에 받은 거기 때문에 차이가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 좀 유의하시고요. 휴업보상금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의 평균이죠. 그거의 60%가 되는데 이 도시가계비는 연 단위다 보니까 연단위잖아요. 그래서 일할로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왜? 치료로 인해서 생업을 종사 못한 일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일할 계산하려면 365를 나눠야 되는데 참 그렇게 계산을 하면 또 소점이 안 맞고 그러니까 통상 요즘에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여기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의 평균의 60%가 뭐 3년째 뭐 10만 원이다, 뭐 15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 최대 2년까지 이 돈을 준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최대 2년이면 731 플러스 알파죠. 6년 일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되고 그러면 이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대상자가 누구냐? 민방위 대원이에요. 민방위 대원. 우리 일반 응급조치처럼 일반 주민을 대상이 아니라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보상금을 받으려고 할 때, 재보상금을 받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차가 나와 있죠. 일단은 교육훈련은 민방위 훈련 같은 경우는 행안부 장관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은 또 따로 있고요. 이럴 경우는 모든 교육훈련은 시군구가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이에 반해서 동원은 기본적으로 명령을 내린 쪽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시군구가 있으면 시군구, 시도가 있으면 시도, 행안부 장관이 있으면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동도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응급조치 시에 할 수 있으면 동원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그때는 읍면동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위에 시군구가 내준다. 그러면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이 당연히 시군구 같은 경우는 시군구에 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 금액을 결정하는 거는 협의회가 다 있으니까 시군구 협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또 동원도 마찬가지로 시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디로 가느냐? 보상받으려는 사람이 시군구에 일단 제출을 합니다. 그럼 시군구가 자기 게 아니라고 동원이 시도가 있으면 시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되고요. 당연히 시도는 민방위 협의회에서 심의하고요. 아까 방금 전처럼 동원 행안부 장관이 있으면 국가가 하는데 시군구, 시도 거쳐서 행안부 장관한테 가요. 근데 심의는 중앙 관서회장들은 어디서 해요? 네, 중앙 민방위 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민방위 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재해보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는 시군구가 시도를 보조하는 거,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돼 있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도가 시군구에 하는 거, 국가가 해주는 게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뭐 치료 같은 경우는 국가가 시도, 시군구 보조 가능하고 시도가 시군구도 가능하죠. 그 차이점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부상이나 신체 사망시의 치료 절차, 부상시겠죠, 당연히. 부상시의 치료 절차는 치료비 부담은 똑같이 위에 거랑 동일합니다. 누가 했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이에 반해서 치료비 보조는 방금 전처럼 시도가 시군구 한 것 플러스 치료비 보조는 국가가 시도나 시군구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민방위에 대한 예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상에 대한 부분이고 예우를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평생 보장해 주려고 한 것이잖아요. 그에 따라 이거는 공상공격, 비대표도 똑같죠. 이거까지는. 하지만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비상시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물공경하고 순직공경의 유족이 있어서 보장시효가 가능하다. 이렇게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민방위법 7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협의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거 3개 있고 맞는 거 하나 있으니까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지문은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가 있나요? 중앙민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 시대에 있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그래서 대통령하고 전혀 상관없다. 4번도 보시면 민방위협의위원장 대통령이다. 대통령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민방위협의회 관련된 필요한 사항, 여기 나와 있지 않는 법률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은 중앙이니까 중앙 쪽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이에 반해서 지역 민방위협의회 관련해서는 어디서 정한다? 조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한다? 행안부령으로 정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민방위 관련해서는 이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국 예하에 비상대비 정책국 안에 민방위 심의관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통일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협의회의 읍면동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한다? 아니라고 했죠. 지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행정안전 불용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 그냥 쉽게 3번이 될 거고요. 한번 볼게요. 민방위협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중앙민방위협의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이 누구예요?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 많이 뭐 이렇게 읽히지 않고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여러분들 위원장이 정하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여기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행정이 된다. 다 틀리고 3번이 된다. 그럼 한번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중앙민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방위협의회를 두는데요. 심의를 하게 했어요. 심의. 기본적으로 심의가 원칙이에요. 뭐 조정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중앙민방위협의회에 필요한 사항 등등등등은 대통령령으로 쭉 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대통령령이고요. 그리고 위원장이 직무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을 한다. 부위원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간사는 비상대비 정책국장이에요. 이거 뭐 다른 거 재난관리 관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비상대비 정책국장이 간사이고 또 서기 2명은 행안부 소속 공무원 중에 위원장 누가 한다?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행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앙협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중앙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위원장이 정한다. 국무총리가 정한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그 다음에 지역 민방위협의회는 읍면동까지 있어요. 읍면동까지 있는데 어디에 두느냐? 시도 협의회는 시도지사 소속, 시군구는 시군구 구청장 소속, 읍면동장 소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둔다고 되어 있고 뭐 행안부 장관 밑에 둔다, 국무총리 밑에 둔다 이게 아니에요. 각각 지자체별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민방위협의회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배운 거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통일되게 행안부에서 정해준다. 조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당연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방위법 공부하시다 보면 법률에서 바로 행안부령으로 넘어가는 위임조항이 좀 있어요.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상대비 정책국 안에 민방위 심의관이 있고 심의관이 민방위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도 다 통일된 것들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 조문들이 행안부령으로 된 게 많이 있다. 방금 전에 봤던 지역 민방위에 관련된 구성조직 운영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령으로 정하고요. 민방위 준비 관련해서 기타 등등에 필요한 정비사항들을 행안부령으로 정하죠. 직접적으로 다 합니다. 민방위 심의관을 통해서 행안부령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양식지 어떤 거, 양식이 필요한 것들은 행안부령이죠. 행안부령. 어떤 양식이 필요한 것들. 다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뭐 없으면, 우리가 배운 게 없다고 하면 행정안전부령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방위 경보 당발장치 같은 경우도 뭐 등등 인증기간의 절차 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은 행안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기간입니다. 인증기간. 인증에 관련된 건 대통령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증기간하고 이게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이거랑 주의하셔야 됩니다. 인증은 대통령령. 인증기간은 행정안전부령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민방위법 8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민방위 경보와 단말 경보장치 인증에 관련된 문제고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 문제는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주의해라 항상. 다시 한번 뭐 얘기를 드리면 옳지 않은 것 모두 골라라고 했는데 이거를 뭐 한 번에 풀면야 뭐 실수를 덜 할 텐데 좀 풀다가 잘 몰라가지고 한 바퀴 다시 돌고 풀고 와서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X를 골라야 되는데 O를 고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두 개니까 쉽게 문제는 답은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기억을 풀면 어느 정도 나뉘어지겠죠. 기억,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을 하죠. 그리고 민방위 경보의 신호와 방법 전달 요령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경찰청이 정한다. 이거 정확한 내용이 뭐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행장이 정하게 돼 있죠. 행안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기 때문에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기억이 없는 거를 지우고 그러면 니을이 당연히 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니은과 디귿을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니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간이 정당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은 그 인증기간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맞는 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증기간을 취소해야 하는, 그러니까 강제로 해야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인증을 강제로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인증이 되지 말아야 될 경우, 인증기간이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데 안 되는 조건이었는데 된 경우, 이런 경우만 의무가 있고 나머지 경우는 다 임의로 돼 있죠.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쉽게 2번이라는 것 유출할 수 있고 디귿하고 니을을 이제 뭐가 틀렸고 뭐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행안부 장관은 인증받은 민방위 경보장말 장치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그러니까 이 단말 장비가 인증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인증을 받은 거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취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인증기간으로서 자격이 없었는데 뭐 부정한 방법이나 뭐 거짓으로 인해서 인증기간이 됐다. 그건 취소해야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얼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하고 이거는 전치사항이 되겠죠. 전치사항이 될 거고 재난경보는 평상시. 우리가 이제 민방위법은 민방위 사태 시에 적용하는 거다 보니 첫 번째 전지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는 민방공이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방위 사태 시에도 민방공이 적용될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재난사태, 그 다음에 특별재난지에 선포됐을 경우에, 그리고 현장임무 지정하는 뭐 재난 관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경보,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질 수가 있죠. 사태로 따지면. 그러면 이런 것들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행장으로부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특별히 접경지역의 읍면동장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러면 접경지역 읍면동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민방공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시기를 보면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할 때, 또 훈련할 때, 이럴 때 하고 종류는 민방과 재난경보가 되고, 아까 우리 문제 봤듯이 민방위 경보 신호 방법과 전달 요령은 관계중앙장과 협의한다. 이 관계중앙장이 누굴까요?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 뭐 유추해보면 여러분들이 뭐 생각해보신 게 뭐 댐 같은데 관련된 거니까 뭐 환경부 장관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지역 환경이 있으니까. 아니면 산자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알지 못한 영역이지만 일단 환경부는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와 같이 협의해서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 발령 시기 해서 민방위 경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접경지역, 읍면동장이 이게 최근에 뭐 몇 년도에 바뀌었죠. 관할 지역의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 시에 관할 지역 전부 또는 일부 민방위 경보 발령이 가능하다. 관할 지역의 민방위 사태가 관할 지역이면 당연히 자기가 하겠죠. 근데 관할 지역인데 조금만 이렇게 일부만 됐어. 그럴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민방위 경보가. 민방위 경보 뭐라? 민방공하고 재난경보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 보는 입장에서 당연히 접경 지역은 민방공만 되는 게 아니라 재난경보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민방위 경보니까. 여러분들 이걸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A 군이 있고 B 군이 있어요. 근데 발령한 게 이렇게 동시에 겹쳤어. 그러면 민방위 경보는 누구누가 있을까요? 여기 위에는 뭐라고 할까요? 도가 있어요. 도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요 지역에 이렇게 적경 지역이에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적경 지역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D 동은 아니겠죠? D 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했을 때는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D 적경지역 읍면동장도 가능하고 여기에 조금 겹친 B군도 가능하고 A군도 가능하고 C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부 포함 아니면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배경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서울 그 민방위 경보 발령할 때 혼란이 좀 있었잖아요. 혼선이. 그거 계기로 해서 어느 한 사람만 발령할 수 있다면 발령이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데는 다 할 수 있게 했다. 특별히 이제 시도지사가 할 수 있게 전 지역을 다 할 수 있게 챙길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출제 자주 되는 게 재난경보 발령 관련해서 자주 나오죠 이게. 재난경보 발령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돼 있어요. 홍수랑 댐 수문 개방.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를 수가 있죠. 홍수는 말 그대로 비가 많이 와서 그 유역이나 어떤 뭐 강 아니면 어느 숲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관련해서 경보를 하는 거죠. 홍수 날 것 같으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는 건데 이거는 누가 발령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환경청에 보면 환경부에 보면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장이 있어요. 유역은 4대강 주변이죠. 4대강이죠. 한강 유역환경청장, 뭐 낙동강 유역환경청장 뭐 이렇게 있고 지방 그 외에 지방환경청장이 또 있죠. 그 다음에 홍수 예보나 경보시설이 있는 수계가 있어요. 뭐 한강도 있고 이런데 이런 데는 홍수 통제소장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댐문의 수방 개방은 당연히 홍수 때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거 말고 물이 많이 차가지고 이제 수문을 개방을 하면 하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야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재난경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누가 할 수 있느냐? 댐 등의 설치자, 관리자, 수력발전소의 책임자가 된다. 댐은 뭐 수력발전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치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죠. 우리 지정행정기관하고 다르죠. 그 부분하고 이제 민방위 경보 관련해서는 이 발령한 사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접경지역 읍면동장이 있죠. 이 사람은 뭐 재난경보 발령한 사람, 이 사람은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장 또는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 해당 지자체장 둘 다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시군구청장이 발령을 했으면 시도지사와 행안부 장관에게 둘 다 해야 된다는 거고 접경지역 읍면동장이면 시군구청장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방위 경보 통제소 같은 경우는 강제로 두는 곳이 두 군데 있다.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에 많은 인원들이 편성돼 있죠. 민방위 경보 통제소. 시군구까지 안내가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방위 경보 전파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다중 많이 직결한 곳에 이제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는데 그 세 가지가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대운영이 있는데 운수시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그 운송시설이죠. 역,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항만, 배랑 비행기랑 기차랑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버스랑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제 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 처리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짐 찾는 데 있죠. 그런 것들 여기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대규모 점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구체적으로 나온 적은 없지만 대규모 점퍼를 함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이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야 돼요. 통으로 하나 그냥 체육관처럼 하나 딱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다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야 되고 상시 운영해야 됩니다. 예상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0제곱미터 이상 생각하시면 5,000제곱미터도 이제 생각이 나셔야 되죠. 재난법에. 그다음에 영화 상하경관은 뭐 하나 두 개 있는 게 말고 7개 이상 영화 상하경이 있어야 돼 한 건물에. 그래서 7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때는 이제 경보를 전파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 단말장치를 설치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인증하는 거와 인증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증하고 지정 취소하는 이 부분, 그다음에 관보 홈페이지에 공부하는 거, 필요한 사항 정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증 관련된 거랑 인증기간에 취소해야 하는 것들은, 의무가 있는 것들은 어떤 거다?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증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인증기간이 안 돼야 되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예요. 무조건 취소해야 되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부정한 방법 아까 했더니만 여기 인증 업무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거는 인증기간이 인증기가 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된 다음에 정상적으로 됐는데 인증 업무 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인증 관련해서는 관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증기간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필요한 사항 정한 건 대통령으로 정하고 인증기간은 행안 불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인증기간 어차피 행안부 장관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안 불형이고요. 인증 자체는 조금 이제 더 시행령에 나와 있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 것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민방위법 9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민방위대 조직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은 쭉 풀어보면 옳은 거 하나 나오겠죠.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12월 30일까지 대한민국 남성이죠. 예, 이건 맞아요. 이 조직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조직 제외자를 이제 빼죠. 학생은 제외한다. 예, 법률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학생이 누구다 라는 게 시행령에 나와 있죠. 다만 한국과학기술대학 학생은 입학한 날로부터 8년 이내 학생을 한다. 이런 내용 없죠. 유일하게 단서조항 놓은 게 산업대학이 있죠. 산업대학이 있고 얘는 6년으로 한정을 해놨죠. 요것도 이제 산업대학이 6년을 한 이유가 산업대학 취지 자체가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수업을 듣기 때문에 긴 시간을 가지고 하는 취지로 이제 목적을 만들다 보니까 수업 연한이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대학들은 수업 연한이 뭐 4년, 5년, 6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업대학은 수업 연수가 없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 그렇게 하면 다 이제 산업대학 다니고 오래 다니면 민방위대 조직이 안 되기 때문에 6년으로 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에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고 그냥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다른 대학들은 그냥 대학교 다니고 있으면 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민방위대에서 조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지금 시험 문제는. 그리고 산업대학만 6년으로 지금 한정해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게 사실 그렇게 적용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틀렸죠. 이런 내용이 없죠.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공공직업능력훈련생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상 공공직업훈련시설에 1년 이상 훈련을 받아야 되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학생들 중에 이런 공공직업능력훈련생은 1년짜리 이상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너는 열심히 공공직업능력개발을 해. 그동안에는 민방위대에서 조직에서 제외시켜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공직업훈련 이 교육이 뭐 8개월짜리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1년 6개월짜리면 그 1년 6개월 동안에는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답이 나왔네요. 3번 대통령은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 예, 우리가 비상사태라고 하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죠. 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55세까지 되는 12월 30일까지 대한민국 남색을 조치할 수 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20세에서 40세 12월 31일까지인데 여기에 10년을 더해서 50세 12월 30일까지 조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심의를 해야 된다고 돼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것도 55세가 틀린 거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나요? 예, 국무회의도 아니죠. 예, 중앙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하죠. 그래서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하는 사항들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도 틀리다. 두 가지가 다 틀렸죠. 그 다음 4번. 진단의사로부터 일정한 정상 근무 활동이 능력이 매우 부족한 사람. 예, 만성화역자죠.
이 사람은 만성허약이라는 게 뭐 계속될 수도 있겠지만 좀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직에서 제외가 되면 매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죠. 그리고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에서 재심의를 계속 거치는 거죠. 날짜가 여기 12월 31일이 틀린 내용이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숫자나 이런 것들 살짝 바꿔놨어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민방위법은 일단 조직을 해놓고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20세에서 40세까지 12월 30일까지 인 사람을 무조건 일단 편성해 난 상태에서 조직 제외자를 하나씩 빼주는 거죠. 그래서 신분상의 거와 병역 요인과 기타 사항으로 나뉘죠. 그래서 신분상은 이제 공무원들 위주죠. 경찰 공무원, 그리고 이와 유사한 청원 경찰, 소방 공무원, 이와 유사한 의용 소방대원, 교정직 공무원, 이와 유사한 소년 보호직 공무원 같은 거죠. 비슷한 거죠. 그다음에 등대원, 군무원, 주한 외국군 부대 고용원, 이건 직업들이잖아요. 이런 직업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제외를 시켜준다.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직에서 제외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병역 요인은 당연히 군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군인이나 예비군, 그리고 현역 입영 대상자, 당연히 현역 입영 대상자에는 사회복무요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체역 뭔지 아시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역.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전 거는 적용이 안, 옛날에는 군대를 갔다 와서 예비군 대체 복무 소집을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예비군 돼가지고 나는, 양심적으로 해서 총을 못 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거로 대체를 해주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빼고, 순수 새로 법이 적용된 헌법 위헌 판결을 받고 나서 시행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역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으로 이제 원양어선이나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죠. 그러니까 한번 나가면 외항으로 이렇게 멀리 갈 때 원양할 때 6개월 이상 승선한다는 게 이런 경우는 조직에서 제외 아예 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민방위에서 특성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아실 텐데,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1년 단위로 편성을 해요. 그래서 매년 한 4월에서 5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선거가 있으면 뭐 6월도 하고 하는데, 뭐 3, 4월에서 뭐 7월까지 기본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이제 시군구 단위 아니면 읍면동 단위로 하다 보니까 시군구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직장 민방위대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읍면동 교육까지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 시군구 일부는. 그러면 여기 막 이렇게 편성을 하겠죠. 그래서 요 기간, 그 다음에 보충 교육을 기회를 많이 줘요. 1차, 2차를 주는데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본 교육을 못 받을 정도 긴 시간을 6개월로 본 거죠. 그래서 6개월인 사람은 제외시켜준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교원들 중에 이제 산간 지역이나 저기 섬 지역이나 뭐 적경 지역 이런 지역에 사는 교원들은 특혜를 좀 주는 거죠. 그래서 교원들이 다 민방위에 대해서 조직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민방위 훈련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다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예외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학생이 아까 나왔었죠. 그 다음에 공공직업능력 훈련생이 교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신장애자와 만성해역자가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 아까 여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건 있었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은 여기 없죠. 외국에 가 있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조직 제외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집삼제 특유 3개월 이상 외국에 있는 사람 뭐였어요? 면제죠, 면제. 집삼 면제. 그거랑 조직 제외자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학생들은 누구냐? 여기 보시면 대학교 전부와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원까지만 해당됩니다. 당연히 20세가 되는 경우 고등학생이 20세가 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외국에 갔다 왔거나 뭐 아파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오거나 이런 경우는 고등학교도 해당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되고 박사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사는. 그리고 경찰대학은 뭐 어차피 대체 어떻게 보면 군을 대체하는 거니까. 그리고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카이스트 뭐 이런 데가 되고요. 산업대학은 아까 얘기했듯이 6년 이내로 한정한다고 했고요. 1년 이상 아까 말씀드렸고, 아픈 사람들은 좀 잘 보셔야 될 게 이 사람이 심의를 안 받아도 될 사람이냐, 심의를 한 번은 받아야 될 사람이냐, 매년 받아야 될 사람이냐, 그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가보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산공경, 군산공경, 뭐 공산공경 얘 준한 사람은 당연히 거기서 심의를 했고 신체 검사까지 다 해서 얘는 장애가 있다 해서 이걸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심의를 안 하죠.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병역에서 이제 신체 등급 6등급 이 사람은 6등급 받으면 뭐예요? 면제잖아요, 면제. 병역 면제예요. 현재 면제인 사람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체 검사를 한 거고 장애인이 등록되려면 장애인 관련해서 또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거를 믿고 이렇게 심의도 별도로 안 한다. 심의 시기도 따로 안 나와 있다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그 진단 의사가 아까 얘기했던 전산공경, 공산공경 뭐 이런 내용들에 준하는 그런 신신장애가 있다고 하면 한 번은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이외는 안 해도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거. 이에 비해서 만성화약자는
최초도 해야 되겠지만 매년 제12일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에서 한다. 그러면 최초할 때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언제 해야 된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남성과 여성이 기본적으로 남성 20세에서 40세가 조직 대상자인데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17세 이상부터예요. 물론 우리 시험 범위에는 시행규칙에 나온 내용이니까 적용이 되지 않겠지만 17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20세에서 40세 조직 대상자 중에 재해자 빼고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다? 17세 이상으로부터 19세, 그 다음에 41세 이상. 이 사람들은 지원이 가능해요. 그럼 여성도 똑같이 17세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여성들 같은 경우나 남성들 중에 이 조직제 대상자 사항들 쭉 우리 배운 내용이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이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람하고 면제되는 사람, 유예되는 사람이 각각 3개 파트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동원을 이런 것들을 빼주는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민방위법 10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민방위법 10번째 문제도 그 대의소량 업체와 전문경영과 나군 문제죠. 그래서 여기 문제 보면 벌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봤더니만 2개씩 있기 때문에 하나 문제 풀면 2개로 나뉘어진다. 한번 볼게요. 기업, 그 지위를 유형해서 소속기관의 임무 외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 방해한 민방위 대장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구이다. 민방위법의 벌칙은 벌구로 되어 있죠. 벌금과 구류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센 게 몇 년이에요? 2년 2천만 원이죠. 이게 제일 센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아니고요. 예비군법에는 3년짜리가 있죠. 조직죄로서 정책이 할 경우에는 3, 3이 있었죠. 이 관련해서 비슷한 게. 그래서 일단은 이게 3, 3이니까 틀린 거고요. 기억이 틀리니까 당연히 1번, 2번이 틀렸고 3, 4번이 답인데 리을이 공통으로 쓰기에 맞는 거죠. 그럼 둘 중에 니은, 디귿 중에 하나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죠. 니은,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쭉 보면 쭉 내용이 뭐예요? 민방위 준비명령이죠. 명령 관련해서 응급조치 명령, 그 다음에 준비명령, 요건 다 뭐예요? 그 다음 비상시 그 편성 절차 관련해서는 6개월 이하에 6에 500만 원이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니은이 틀렸으니까 답은 금방 4번을 구할 수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방위법에서 벌칙은 매번 나오진 않지만 한 1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많이 없어요. 벌칙이. 이에 반해서 과태료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과태료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또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디귿, 전시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 명령에 응하지 않는 사람 11 벌구죠. 1에 1 벌구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직장보장이죠. 이거 직장보장 안 하는 거 3개 돼 있죠. 11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4번이 되는 거고요. 네, 벌칙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민방위법은 타법에 비해서 좀 약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제일 높은 게 투투다. 그리고 민방위법 벌구로 다 돼 있다. 벌구. 그래서 정치 관련된 거 암기 코드로 해서 정치운동이나 임무외 업무, 권리행사 방해한 거는 투투이다. 이게 제일 센 거로 돼 있고요. 일일이 돼 있는데 전시사항이에요. 그냥 평시면 되게 약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전시사항에서 동원이나 동원명령이나 민방위 대장의 명령에 동원명령이나 민방위 대장의 명령을 미행한 거, 그 다음에 식장보강하지 않은 거. 요거는 11이다. 그 다음에 명령 관련된 준비명령과 응급조치명령 미행한 거와 비상시 편성 절차 지키지 않으면, 비상시에 편성 절차 준수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500만 이하의 벌구다. 그 다음에 교육 관련해서는 전시교육 관련해서 민방위 대장과 훈련기관의 명령을 미행한 거나 교육훈련 통지서 대리인이 미전달한 거는 30만 이하의 벌구다. 이에 반해서 전시나 평시나 교육을 미참석한 거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미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있고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안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민방위 준비와 조직 편성, 훈련, 동원 후에 이제 과태료가 있죠. 민방위 준비에서는 준비 명령 할 때 안내 표지편이나 유도 표지편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 훼손하면 15만 원, 제거하면 25만 원 홀수로 돼 있죠. 그다음에 조직 편성은 조금 이제 근본적인 걸 방해하는 것 관련해서는 20만 원, 30만 원. 위반 기간이 15일 미만일 때는 20만 원. 넘어갔을 때는 3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민방위법의 과태료는 누가 걷어요? 시군구청장이 걷고 최대가 과태료는 30만 원이다. 30만 원이 넘어가도 무조건 3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민방위대 조직되는 사유가 소멸 시에 개인이 미신고하는 경우, 이거 편성할 수 없겠죠? 요 부분하고 직장 민방위 대장이 대원의 퇴직, 편입을 미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이런 과태료가 있다. 그렇지만 민방위 평시에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했는데 내가 신고 안 했어. 그럼 계속 편성되어 있는 거죠? 이때는 과태료가 없다. 하지만 비상시에는 이거조차도 6개월 이하 징역 500만 이하 벌금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민방위 대장이 직장 민방위대 편성, 해체, 이전, 명의 변경을 미신고하는 거는 조금 약하게 10만 원, 20만 원으로 돼 있다. 편성체 자체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된 자가 속한 직장회장이
신분 취득하고 상실하고, 우리가 민방위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를 보시면 대부분 신분적인 성향이 많이 있죠. 뭐 학생분도 있지만 그런 거를 할 경우에 직장회장이 신고를 한 번 더 하게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좀 약하게 5만 원, 10만 원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전시사항에서 전시사변 비상시에는 준수하지 않으면 5개월, 6개월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훈련은 평상시 같은 경우는 교육훈련 중에 민방위 대장과 훈련교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경우와 교육훈련 통지서를 대리인이 미전달한 경우, 이런 건 10만 원으로 돼 있지만 전치에는 30만 원의 벌금으로 돼 있다. 동원은 이에 반해서 평상시에 민방위 대장 가가지고 동원돼서 명령에 불응하거나 민방위 대장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 원이고 평상시는, 그리고 전치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면 동원은 도대체 전치사변 비상시만 말고도 동원되는 경우가 또 있겠죠. 재난사태도 있을 거고 특별재난이 선포된 경우도 있고 통합방위 사태도 되겠죠. 이에 반해서 전치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시는 진짜 비상시 전쟁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더 세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징역으로 돼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여러분들 이거 같이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민방위법 11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 변상과 실비 지급에 관한 문제죠. 민방위법. 옳은 것을 고르는 거고요. 옳은 거 하나 찾는 거죠. 틀린 게 3개 있는 거예요. 전지교육 훈련을 받은 민방위 요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 밖의 실비는 숙박료와 교통비로 한다. 이게 그 밖의 실비에는 식비, 그러니까 우리 통상적인 공무원들 생각하시는 군인들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식비와 그다음에 잠을 자면 숙박료, 그다음에 이동을 하면 교통비가 지급이 되죠.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급식 또는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요 급식하고 요 식비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그 밖에 실비는 실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의 식비고요. 급식은 밥을 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르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밖에 그렇고, 두 번째,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이 통합방위 사태에 수습 참여할 수 있잖아요. 참여 권장을 할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면 임무를 받겠죠. 그러면 해당 민방위 대원에게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 식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급식이나 식비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식비이다 명시된 것 잘 기억을 하시고, 1번, 2번이 아니었어요. 아마 이거 문제 풀 때 이게 뭐지?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중장기 등의 기구나 기계를 가져왔을 때 얘는 월 단위 1달러 계상한 해당 기구의 사용 당시의 시가의 몇 프로를 연간으로 계산을 해요? 10%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장비가 현재 1억이라고 하면 이거를 10%에 해당되는 1,000만 원을 이거를 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그러니까 내가 민방위 대에서 동원돼서 사용돼서 한 날짜를 월 단위든 1단위로 이걸 나눠줘야 되겠죠? 하루로 하면 360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 정도의 가격을 준다는 거예요, 사용료를. 그래서 이거는 요 숫자가 틀렸고요. 4번, 동원되지 아니하고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인원들은 읍면동장이 통제를 하면서 임무를 부여하죠. 이때 수습 현장에서 구두가 원칙이에요. 독특하죠? 구두가 원칙. 이거 필요하면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독특한 표현이니까 잘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비 변상 나오고 사용료 나오고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죠. 민방위에서는 교육훈련 관련해서는 누구만 돈을 준다? 전지훈련에 참여한 민방위대 요원. 그러니까 전지훈련은 멀리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참여한 요원들만 이 실비 변상을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멀리 갔으니까 돈을 줘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급식 또는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여기는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밥을 줘야 되고 또는 그 밖의 실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실비 지급, 그 밖의 실비 지급은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교통비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교육훈련은 다른 건 없지만 동원이나 수습참여, 이것도 수습참여도 동원에 되지 않은 사람을 부른 거니까 동원이라고 거의 똑같죠. 그래서 똑같이 급식과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상은 민방위 요원이든 대원이 다 되는 거고, 수습참여하는 데는 참여권장이 대원이 읍면동장으로 임무 부여를 받았을 때죠. 그 다음에 사용료는 누가 가져와야 돼요? 민방위 대원이,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중장기 등을 가져오는 경우에요. 일반 민간인이 하는 거는 우리 응급조치 내용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영역이고, 여기는 실비, 사용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갖고 온 장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용할 당시에 시가의 10%를 그거를 연간 사용료로 계산을 해놓고 내가 사용한 날짜가 며칠인지를 계산해서 일화를 하든 월화를 하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이 참여 권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앞뒤로 막 섞여 나와 있어요. 그걸 정리를 해보자면 이 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 주체가 시도지사, 시공처, 읍면동장까지 가능해요. 행장이 빠졌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행장이 빠졌다는 거. 읍면동장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 다음 시기는 언제냐? 민방위 사태가 광역화되고 장기화돼서 수습이 좀 어려울 경우에 더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더. 임무 부여는 누가 한다? 수습 현장에서 구두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희한하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서면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참여한 사람은 아까도 봤듯이 실비를 지급하는데 읍면동장에서 임무 부여받는 거, 여기 구두로 임무 받아서 수행하는 경우에 읍면동장이 통제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급식이나 식비, 숙박료, 교통료 등을 지급이 가능한 거죠. 여기 정리 잘 되셨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민방위법 12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다 보니까 이게 소령 대의 업체 문제인데 앞에 이렇게 내다 보니까 문제 구성을 이제 사실은 이게 여기 교육훈련 조금, 뭐 등하관제 조금, 뭐 응급조치 조금, 예, 편성에 조금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통상 이제 뒤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두 개씩 있고요. 하나 풀면 답이 이제 나뉘는 문제가 되겠죠.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를 직접 교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등기 우편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동의를 받아서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게 있죠. 세 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그럼 기억이 없는 거 지우면 이렇게 되고, 리을은 당연히 X가 되겠죠. 그리고 기억년, 기억, 디귿, 니은, 리을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 문제고요. 니은, 등하관제는 경계관제, 공수관제 구분하고, 전자인 경계관제는 공수경보가 발령될 때부터 공수경보 해제될 때. 이거는 공수관제죠. 이건 공수관제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후자라면 맞는데, 공수경보로 전원 발령될 때까지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그러면 니은이 틀렸으니까 당연히 답은 2번 쉽게 답은 구했어요. 그렇지만 내용이 뭔지 한번 볼게요. 디귿,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공수, 구청장, 행정라인들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국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인명구조, 진화, 수방, 그 밖에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이거 맞죠? 응급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게 행정라인이니까 맞다. 리얼은 뭐가 틀렸는지 볼게요. 행안부령을 정하는 공공조합의 직장 민방위에 운영실적이 불실하거나 계속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이때 시공구청장이 개편이나 해체를 명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이 개입하지 않아요. 시공구청장이 하고요. 그리고 명예한 것도 아니고 개편이나 해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답은 쉽게 구하시는데 내용 자체는 좀 꼼꼼하게 볼 필요는 있는 내용 문제입니다. 한번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훈련 관련해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비대법이나 민방위법, 예비군법, 여기도 나오고 사실 재난법도 나오긴 나오죠. 예, 대비훈련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법령은 통지서 전달 기한이 기본이 7일 전이에요. 물론 비대법 같은 경우는 단축할 수 있다. 여기는 보충교육 같은 경우는 48시간 전에 이게 이런 단축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전달 방법은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직접 교부, 등기 우편, 본인 동의 시 전자문서 송달. 이게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근데 독특하게 이제 예비군법이 등기 우편할 때는 국방부 장관이 특히 필요할 때 수행군부당이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시훈련이나 점검할 때는 전화나 또는 방문의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독특하고 원래 기본적인 건 세 개의 법령, 행정, 절차법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시고 대리인이 좀 여기는 있죠. 대리 수령자가. 비대법은 세성관임, 민방위는 세성수장, 세성장수, 예비군법은 세성수고, 세성고수 뭐 이렇게 외우죠. 사실 비대법은 뭐 본인이 선정한 통지 수령인이 없습니다. 예. 지체 없이 전달한다. 대리인들은 뭐 이런 거 있고요. 예비군법은 헌법 불합치 받으면서 이 예비군을 대리 수령자가 전달의 책임이 받으면 전달의 책임이 있지만 수령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그때 원래 가투류가 없던 게 가투류가 새로 생겼죠. 그리고 전달하는 방법도 다양한 어떤 형태든 전달하면 되는 거로 보고 그 수행군부대 측면에서는 일단 대리인이 받으면 이게 본인에게 전달한 거로 보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이 대리인에게. 대리인이 수령하면 전달의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비대법은 6개월 이하 징역 500만 원 벌고 민방위법은 전시일 때는 30만 원 벌고 평시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교육훈련 약하게 됐죠. 동원은 20만 원. 그리고 전시 동원 때 뭐 말 안 듣고 뭐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또 좀 세게 돼 있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편성 관련해서 직장 민방위를 두어야 하는 데는 당연히 국가와 지자체는 당연히 둬야 되고 공공기관과 업체도 두는데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국가와 지자체는 뭐 공공영종물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 여기에 시군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군구 밑에 영종물로 읍면동이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읍면동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업체 중에 이 중에 방산업체, 중점관리업체, 행안부령을 정하는 공공조합, 그 밖에 행안부령을 정하는 업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기업체, 그래서 방중, 영공, 영사 여기는 실적이 부실하면 보고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하면 누가? 시군구청장이 개편이나 해체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조건이. 그래서 이거는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이고 의무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지. 이런 공공기관과 업체 중에 함부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체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방중, 영공, 영사밖에. 나머지 사항들이 이제 문제사항 나오면 얘네들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